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강의 찍은 거는 우리 지난 이제 3월 달에 모의고사 봤던 것 중에 2학년 학생들 모의고사 봤던 작품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고전시가 전가팔곡을 하나 찍어드렸고요. 오늘은 현대시 두 편하고 고전수필 하나가 묶여있는 게 있어요. 한문수필이긴 한데 그렇게 세 편의 작품이 묶여있는 것들을 오늘 강의를 찍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현대시 두 편, 그동안은 현대시 두 편이 이렇게 묶여서 세트로 나온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요번 3월달 시험의 특징은 1학년 시험은 고전시가 하나와 현대시 하나가 묶여서 제목이 뭐였죠? 초록이 세상을 덮는다는 현대시하고 그 다음에 고전시가 중에서 뭐였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두합육가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묶였었고 그 다음에 지금 2학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고전시가를 따로 하나 빼고 현대시 두 편에 고전수필을 하나 묶어서 현대와 고전문학을 엮는 좀 복합 지문들이 지금 나왔다는 게 특징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체크하실 건 여러분 문제가 많아요. 34에서 38문제, 8번까지 5문제짜리거든요. 그래서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뭘 읽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하나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목이 첫째 작품 박두진의 청산도라는 작품인데 박두진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청록파 시인으로 유명하죠. 자연에 대한 걸 노래했던 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제목이 청산도니까 사실 청산도라는 제목이 뭐냐면 청산으로 가는 길 도자를 쓰기 때문에 청산으로 가는 길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어렵지 않거든요. 자, 먼저 학력평가 보기에 뭐가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잘 보시면 문학작품 속의 공간의 특성은 해당 공간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인물을 통해 드러난다. 그런데 동일한 공간이라도 인물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그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공간의 의미를 물어볼 예정인 것 같은데 이 공간을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지을까요? 공간을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인물에 따라 그러면 요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 뭐 예를 들면 2명일 수 있겠고 그 2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게 느끼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쁘게 느끼기도 한다. 뭐 이런 걸 얘기한다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인물에 따라 공간 자체의 모습이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이게 단순하게 의미만 부여되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모습이 달라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공간에 관한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알 수 있겠죠. 자, 후자의 경우 요 뒤에 모습이죠. 대개 공간에 어울리는 인물만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지금 공간에 어울리는 인물만이 그 공간의 온전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옛날 이야기 보면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세계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물에 따라 공간 자체가 달라 보인다. 그러니까 나쁜 인물이 보면 그냥 평범한 공간인데 좋은 인물이 보면 되게 천상세계로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인물에 따라 공간 자체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공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달라지는 거고요. 여기는 공간 자체가 모습을 달리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실 문제 풀어보면 아는데 이게 이제 답원 고전 수필에 있는 내용하고 되게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오늘 이제 핵심 포인트는 공간에 관한 것들. 그러면 첫 번째 작품이 우리 청산도를 볼 건데 청산도는 그럼 뭘 봐야 되겠어요? 청산이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생각하면서 시를 보시면 되겠죠. 자, 현대시 볼 때 늘상 말씀드리는 거 일단 요 안에 등장하는 화자를 찾아보시고 그 화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정서와 태도를 느끼는지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서사, 이야기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시가 읽힐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요 시에서 문제가 34번 문제 보시면 요게 그 오답률 1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EBS 그 사이트에서
오답률을 체크했을 때 34번 문제가 오답률 1위, 즉 76.9% 정도가 오답이 있었던, 그러니까 정답 맞춘 사람이 33.1%밖에 없었다? 거의 3분의 1밖에 못 맞췄다는 문제라서 왜 그랬을까를 좀 일단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3, 4번에 뭐 일부연을 명사로 마무리했다, 반복적 호명, 근경, 원경, 그러니까 보면 앞에 표현상 특징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를 읽어보도록 하죠. 일단 요 시를 봤을 때 제일 처음에 나는 가슴이 울어라는 걸 통해서 요 안에 화자는 나가 등장하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청산도라고 했으니 청산이라는 공간이 제시가 되는구나라고 체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합시다. 사나 우뚝 솟은 푸른 사나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사나. 그럼 얘들아, 일단 푸른과 짙푸름을 딱 보게 되면 이 두 개를 딱 묶었을 때 어머 이거 색채, 색깔, 그죠? 그렇다면 색채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를 쓰고 있구나.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대시에서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푸른 색깔이 나오게 되면 좀 뭔가 긍정적인 느낌을 주거나 대개는 이상향, 어떤 이상, 희망 이런 것들을 쓸 때 푸른색을 많이 이용하기도 해요. 물론 100% 그렇다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푸른 산이고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이에요. 뭔가 좀 좋은 공간 아닐까요?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철철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성 상징어라고 하죠. 의태어나 의성어, 즉 모양을 흉내내거나 소리를 흉내낸 말들이 반복되어 나타날 때 중첩어라고도 하는데, 그럼 음성 상징어를 주게 되면 어떠한 느낌을 줄 수 있냐면 생동감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산의 모습이 굉장히 뭔가 철철철 흐르는 뭔가 좀 생동감 넘치는 그러한 이상세계의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숱한 나무들과 무성이 우거진, 그리고 금빛 기름진, 얘들 봐라. 무성이 우거져 있고 금빛 기름진 곳이야. 우리가 기름져 있다는 것들은 뭔가 농사를 기름진 땅에 지으면 뭔가 농산물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수풀이 우거져 있다는 얘기는 나무가 하나가 아니라 막 여러 개, 엄청 많은 나무가 있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따라서 무성이 우거져 있다, 금빛이 기름져 있다는 뜻은 요 청산이라는 이 산이라는 공간이 뭔가 죽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공간. 그래서 여기서 보여준 요 두 가지 포인트가 생명력이 넘쳐 흐른다. 이렇게 여러분 체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이라는 공간은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뭔가 좋은 세계인가 봐요. 둥둥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너. 흰색도 나오네. 얘도 마찬가지로 색채 이미지라 볼 수 있겠죠.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되게 좋은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공간 속에서 사슴도 안 하고 바람도 오지 않고 너머골 골짜기에서 우러오는 뻐꾸기가 있대. 그러면 지금 현재 되게 좋은 이상세계 얘기하다가 여기는 뭐가 안 와? 안 불어? 다음에 골짜기에서 뻐꾸기가 뻐꾸 우는 모습이 있어? 그럼 되게 느낌 자체가 조용한 적막한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상 세계의 의미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런 세계가 되게 적막하게 느껴지고 있다? 왜 이런 말 쓰고 있을까? 뭔가 지금 현재 상태가 되게 마냥 좋지만은 않은가 보다. 쉽게 말하면 좋은 이상세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뭔가 적막하고 안 좋은 얘기를 했다면 뭔가 혼란스러운 현실 같은 걸 얘기한 건 아닐까라고 일단 짐작은 해볼 수 있는데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나가 지금 이제 이런 이상세계를 노래했어요. 다음에 사나 푸른 사나 네 가슴 향기로운. 향기롭다는 것들은 후각이잖아. 냄새가 나는 거네. 그럼 이 시는 감각적인 이미지가 좀 자주 등장해요. 위쪽은 시각적인 것들이 많았었고 밑에는 후각으로 또 시작하고 있네요.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운다는 거예요. 이 화자, 시적 화자가 어디 드러나 있죠? 표면에 드러나 있는, 그죠? 모의고사에서 출제할 때 가끔 보이는 선지 중에 하나가 시적 화자를 표면에 내세워라고 나오면 나나 우리가 드러나 있는지 찾아보시면 돼요. 자,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그럼 물소리는 또 청각이잖아. 그럼 이 시는 기본적으로 위에 쪽에 시각, 후각, 청각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산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줄줄줄 마찬가지로 음성 상징어네요.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
그러니까 만나보게 될 볼이 고운 사람이. 그럼 얘가 만나고 싶은 존재가 볼이 고운 사람이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 볼이 고운 사람이 누굴까? 만나고 싶은 존재. 그 사람은 아마 이상세계에 있을 법한 존재일 수도 있겠고, 근데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우 그리워라. 그러면 지금 내가 현재 정서하나가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그치? 왜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건 옆에 있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누구를 그리워하죠? 볼이 고운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얘가 만나고 싶은 볼 고운 그 사람이 현재 부재 중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부재되어 있으니 그리움이라는 정서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이상세계 얘기하면서 이상세계와 연결지어 마냥 좋을 줄 알았던 화자의 상태가 현재 뭔가 조금 안 좋은 상태임을 보여줬어. 왜 안 좋지? 아니 이렇게 좋은 이상세계가 왔는데 이런 이상세계가 도래했는데 얘는 왜 이 속에서 뭔가 적막감을 느끼고 슬퍼하고 있는 거지? 아, 내가 원하는 뭔가 아름다운 존재를 만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상황은 좋아졌는데 뭔가를 만나지 못한 상태구나. 사실 사전 정보를 드리면 이 시는 어떤 걸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시가 지었던 배경을 생각하면요.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가 마냥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해방 직후에 여전히 우리 사회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배경을 다 이해하고 나면 이 시를 감상할 때 이런 이상세계, 즉 해방이 된 아름다운 세계가 왔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혼란스러운 현실이었다. 그러면 아직 혼란스럽다면 이 혼란스러움이 조금 정리되는 더 좋은 상황을 원할 거 아니겠어요? 그 상황을 얘는 이 볼이 고운 사람을 만나는 상황으로 여기다 설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하나 더 가죠.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그러면 티끌 부는 세상과 벌레 같은 세상은 별로 좋은 세상이 아니겠죠. 이런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 지운 사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일 때 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 봐요. 그 사람은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흘릴 고리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볼이 고운 나의 사람이야. 그치? 내가 만나고픈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럼 결국은 눈 맑고 가슴 맑은 보고 지운 사람이 위에서 말했던 내가 어쩌면 만나게 될 볼이 고운 사람.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튀어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이 되면 그럼 여러분 달과 밤과 눈물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죠. 왜? 이것들이 가면 이 밝은 아침이 오거든. 그러니까 밝음이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거니까 이 아침이 오게 되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줄 볼이 고운 사람. 그럼 결국은 얘는 지금 계속 볼이 고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요 안에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얘가 만나고 싶은 것 같아. 근데 빛난 아침이 이르면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요 빛난 아침은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미래의 상황을 가정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달도 그리고 밤도 그 다음에 눈물도 전부 다 현재 주어져 있는 부정적인 현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 얘도 다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서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러머 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속에서 그럼 여러분 아우성쳐 흘러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소리를 내면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내면서 왁 소리 낸다는 건 시끄러운 걸 얘기하는 거고 뭔가 시끄럽다라는 것들은 뭘 표현한다고 볼 수 있냐면 혼란스러운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세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나는 뭐한데? 그린대요. 뭘요? 그럼 뭐 보세요.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이 아우성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의인화된 표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나는 누구만 그리워? 너만 그리워. 왜? 네가 오면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리고 혼자서 철도 없이 왜?
그러한 존재를 기다리는 게 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만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그럼 나는 너를 그리워할 거야 라고 하는 뭘 밝히는? 의지를 밝히는 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가 조금 약간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반복되는 말들이 많은데 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말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내용상으로만 정리하게 되면 현재 되게 좋은 상황이 와서 밝은 미래를 기대했는데 여전히 상황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사슴도 오지 않고 바람도 안 불고 뭔가 골짜기에 뻐꾸기만 울고 있는 뭔가 적막한 느낌을 주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 이런 상황을 정리하고 좀 더 좋은 세상이 오기 위해서는 볼이 고운 그 사람이 온 세상이 필요해. 근데 아직은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세상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너가 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철도 없이란 것들은 바보같이 기약도 없는데 언젠간 올 거란 믿고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니까 더 좋은 세계가 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의지와 소망을 드러내는 그런 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분석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까지만 뭔가 그리움을 가지고 소망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그럼 정리해보죠. 이 시의 주제가 뭐냐고 물은다면 평화롭고 깨끗한 세상에 대한 소망이 나와 있는데 이때 평화롭고 깨끗한 소망이라는 것들은 해방 후의 혼란스러운 현실이 정된 상황을 얘기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음성상조 되게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생명력과 생동감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었고 사물의 인격을 부여한 건 아까 뭐 있었죠?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이란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정서의 직접적 제시. 왜? 그리워한다고 표현했으니까. 이걸 외우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띄워놓고 정서의 직접적 제시가 어디 있었지? 아, 그리워한다라는 거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네 번째.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 이거 말고 뭐도 있었죠, 아까? 하는 후각도 있었죠. 후각이 아까 어디 있었더라? 후각이 아까 향기로운 풀바지라는 거 있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후각적인 감각도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표현상 특징을 내자면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라고 낼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대립적 이미지. 뭐죠? 뭐와 뭐가 여기서 대립이 될까요, 여러분? 아까 티끌 부는 세상, 벌레 같은 세상, 그게 아마 약간 좀 더러운 곳.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눈 맑고 그 빛난 아침. 그 빛난 아침은 좋은 세상을 얘기할 거니까. 결국은 빛난 아침이 어서 되어서 그 빛난 아침에 볼이 고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런 소망, 이걸 담고 있는 시라고 얘기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숲으로 된 성벽인데 요즘 기영도 씨의 시가 부쩍 모의고사도 그렇고 연계교재에도 간간히 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영도에 좀 유명하다 싶은 것들은 엄마 걱정이란 좀 쉬운 시도 있지만 뭐 입속에 검은 잎이라는 시도 있고 기영도에 좀 수많은 시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도 있었고 저희 연계교재에 있었죠. 그래서 자, 이 시 속에 기영도 씨가 사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시인 최초로 여대생으로만 이루어진 팬클럽을 가졌던 그런 시인이기도 한 굉장히 좀 이렇게 시크한 약간 조금 뭐랄까 좀 차디찬 도시남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던 시인 중에 하나인데 좀 일찍 돌아가시긴 했어요. 좀 안타까운 시인 중에 하나죠. 자, 일단 제목을 보시면 숲으로 된 성벽이니까 숲으로 된 성벽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청산도는 청산이라는 공간에 대한 얘기였고 오케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간이 나올 거예요. 그 공간을 찾아야 돼요. 저녁 노을이 지면 저녁 노을이 됐다는 것은 저녁이 되었다. 시간적 배경을 얘기하네요. 일단 저녁 노을, 지금 현재 시간적인 배경이 제시가 되고 이러한 저녁이 되면 신들의 상점에 하나둘씩 불이 켜졌다. 그러니까 이게 판타지가 아니라면 신들의 상점은 아마 저녁 하늘을 얘기할 것이고요. 밤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신들의 상점, 하늘에 신들이 존재하잖아. 그래서 저녁 하늘에 불이 켜졌다? 아마도 별이 떴다. 요 정도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농부들은 요 안에 농부들이라는 대상이 나왔네요. 농부들은 작은 당나귀들과 함께 성 안으로 그럼 공간이 나왔네. 드디어 성 안으로 농부들이 사라졌어. 쉽게 말하면 농부들은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그 성이 뭘까? 성벽은 울창한 숲으로 된 것이었고 누구나 사원을 통과하는 구름 혹은 조용한 공기들이 되지 않으면 가정이잖아요. 이게 되지 않으면 그럼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성. 아, 그러면 얘들아, 이 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플러스의 공간이죠. 어쩌면 너무나 멋진 이상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상세계의 특징은 구름이나 공기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로 갈 수 있는 건 농부들은 현재 지금 들어간 상태고요. 플러스 공기라든지 혹은 구름 요런 것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요 이상세계로서의 성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물론 구름은 하늘 위에 떠서 어디든 갈 수 있고 공기도 이 세상 어디나 다 있으니까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존재이긴 하죠. 그런데 이런 존재가 되지 않는 이상 갈 수 없는 그곳에 누가 들어갔어요? 농부들이 들어갔어요. 그죠? 자, 그럼 농부들이 들어간 그 성의 모습이 있어요. 그럼 이 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좀 이상세계로서의 모습. 그리고 사실 얘들아, 이 없는 아름답고, 그럼 아름답고가 사실 어디 있어 있냐면 일로 가야 되거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여기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는 모습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아름답고가 여기 올라와 있는 건 쉽게 말하면 일종의 행간걸침이 드러나 있는 부분 중에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농부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공기와 구름. 공기와 구름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하늘에 떠 있는 존재고 자연물이잖아. 이 자연물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욕심이 없는 무욕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게 자연이잖아요. 자, 이걸 내가 왜 무욕이라고 썼냐면 잘 보세요. 어느 골동품 상인이 그 숲을 찾아와. 숲은 당연히 성 아니겠죠. 그러면 농부들과 약간 반대일까 아니면 같은 입장일까 생각해봐. 골동품 상인이 뭘 했냐면 몇 개의 큰 나무들을 잘라내고 어디 들어갔어? 숲을 찾아와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성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도요? 저 골동품 상인도. 근데 골동품 상인이 한 행위를 봐봐요. 몇 개의 큰 나무들을 잘라내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잘라냈다는 얘기는 자기가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앞을 막고 있는 걸 잘라버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모든 걸 해치는 그런 존재가 이 골동품 상인이에요. 여기 있는 이 농부들은 뭔가 해치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간 건데 골동품 상의 특징은 뭔가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잘라냈다는 얘기는 일종의 자연을 파괴하고 들어간, 그러면 얘는 자신이 뭔가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는 일종의 욕심인 존재라 볼 수 있겠네요. 들어갔다. 근데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분명히 아까 누가 들어갔죠? 농부들이 들어가 있었잖아. 그럼 지금 현재 들어가서 누굴 봤어야 돼? 농부들을 봤어야 돼요. 근데 농부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 그건 아까 우리 보기 얘기가 똑같네요. 보기에서 이 공간이라는 것이 인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농부들이 들어갔을 때는 그들의 이상세계로 보여지는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골동품 상인, 얘는 아마도 좀 세속적인 인간,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겠죠? 얘가 들어갔더니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그가 본 것은 쓰러진 나무들만 있었고, 아까 배웠다고 했으니까 쓰러진 나무들만 있었고 잠시 후 그는 그 공터. 그럼 이 공터는 뭐죠? 골동품 상인이 들어간 그 공터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던 그 공터. 그럼 이 공터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 아까 말했던 그 자연물들이나 농부들이 들어갔던 그 공간과는 다른 공간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농부들은 아직도 그 평화로운 성, 뭐야? 없다며. 거기에 아무도 없었다며. 그럼 뭐지? 약간 마치 판타지처럼 들어갔는데 그 안에 또 다른 공간 속에 어쩌면 아주 아름다운 이상세계가 그 안에 펼쳐져 있는데 여기를 이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들에게는 마치 환상적으로 폐허가 된 공간만 보이고 정작 봐야 될 아름다운 세계 볼 수 없었다?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이들의 눈으로 봐야지만 순수한 것들이 보인다라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어떠한 공간을 볼 때 착한 마음이 없이는, 혹시 드래곤볼 그거 보면 드래곤볼에 근두운이라고 구름을 타는데 그 구름을 탈 수 있는 게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만 탈 수 있어서 손오공은 그 구름을 탈 수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은 구름을 못 타고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럼 여기서 이 공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순수함이라는 것들이 상실된 세계라고 볼 수 있고, 왜? 이 골동품 상인이 보려고 했던 공간은
욕심이 들어가 있게 되고 여기는 더 이상 순수하지 않은 공간이거든. 하지만 농부들이 여전히 있다는 그 평화로운 성. 그러면 이 평화로운 성은 욕심 자체가 없는 이상적인 세계로서 제시가 될 수 있고 이곳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공간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농부들과 현재 저기 나와 있는 골동품 상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서로 대립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여기는 농부와 공기와 이 구름이 무욕이라면 여기는 욕심 가득한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는 순수하지 않은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살고 있다. 물론 그 작은 당나귀들 역시 여기에 살고 있다. 그럼 여기서 역시하고 안 끝났으니까 점점점점점 뭘 주고 있는? 여운을 주고 있는 시구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네. 뭔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희망적인 이상세계가 존재하는데 이 공간을 농부들과 구름과 공기는 아무런 욕심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고 여기 있는 이 골동품 상인은 욕심을 갖고 뭔가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뭔가를 파괴하고 인위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공간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공터, 순수함을 상실한 골동품 상인의 입장에서는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상적 세계는 눈에 보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주제는요. 본연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소망이 주제가 될 수 있겠고 그 순수함을 상실했던 존재가 바로 이 상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대조적인 시어, 대립적 시어 누구죠? 여기와 여기가 서로 대조가 되겠네요. 서로 대립이라고 볼 수 있겠고 동화적 상상력, 그렇잖아. 동화 속에서나 볼 법한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 세 번째, 시간의 경과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저녁 노을이 되면이라는 부분이 아마 시간의 흐름에 대한 얘기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행간걸침은 아까 얘기했죠? 아름답고가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 아까 요게 내려갔어야 되는데 이걸 왜 여기 걸쳐놨을까? 신비롭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 여기다가 올려놓은 거죠. 행간걸침으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완전한 종교 맨 마지막에 있었죠? 여운을 주는 효과를 지고 있다는 거. 체크했나요? 어렵지 않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작품인데요. 요 안에 이규보의 지지헌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지지헌기가 뭘까? 지지헌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로 끝나는 거를 고전 수필 중에 기라고 하는 장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기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보시면 정리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야기니까 편하게 읽으시면 돼요. 자, 이른바 지지라고 하는 것들. 일단 지자는 그칠 지자야. 그러면 지지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해석하면 그칠 곳에 그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쳐야 할 곳에 내가 그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더 이상 오버하지 않고 거기에 머무른다 이런 뜻이겠죠.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것, 그게 지지의 뜻이라고 나와 있고 근데 그 그칠 곳이 아닌데 그치면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에 그쳤어야 되는데 여기가 좀 더 넘어가 오버를 하면 그죠? 과유불급이면 그 그침은 그칠 곳에 그친 것이 아니다. 그럼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친 모습과 그칠 곳에 그치지 않은 모습은 당연히 서로 뭐가 될 수 있어? 서로 대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의 모습은 지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지지가 아닌 모습에 해당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둘 중에 뭐가 좋은 모습일까? 뭐 예측하건대 당연히 그칠 곳에 알아서 그치는 것. 우리나라 선조들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 자체가 넘치는 건 좋아하지 않거든요. 늘 거기에 머무르는 것. G.O.D의 노래 중에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라는 노래가 있는데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자, 또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라고 하는 전설 속의 동물 용이에요. 얘네들은 늪과 모치나 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얘네가 뭐야? 그쳐야 할 곳이야. 얘네가 있어야 할 곳인 거죠. 여기에 있어야 할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쟤네들은 여기에 있어야 돼. 근데 가령 자 예를 드는 거죠. 가령 본고장을 떠나서 그럼 본고장은 어디죠? 당연히 숲과 못이나 굴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를 떠나서 혼잡한 성시. 성시는 성 안에 있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성시의 정확한 뜻은 성으로 둘러싼 도시란 뜻이거든. 그래서 성으로 둘러싸인 도시인데 도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공간인데 거기에 호랑이와 표범이라니 용이라니 그렇죠?
사람을 해치는 호랑이와 표범이 에이 이건 그쳐야 할 곳에 그치지 않고 오바해서 있는 거죠. 이 성시 가운데 그친다면 사람들이 재앙으로 여기고 따라서 해칠 것은 필연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함. 이런 얘기죠. 있어야 할 곳에 네가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게 되면 그것은 재앙이고 곧 해침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 부분인 거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 왜 했을까? 나로 연결될 거예요. 가보도록 할까요? 나는 세상에 있어서 거만스러워서 그럼 이제 나의 모습으로 가요, 여러분. 좀 전에는 지금 호랑이 표범에 관한 얘기했었고 이제 나의 모습으로 와. 나는 세상에 있어서 거만스러웠대. 거만스러운 건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남과 합하는 일이 적으니 길들여진 물건이 아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가고 나란히 달려서 명리의 지경에 그친다면 명리라고 하는 거는 명예와 이익의 줄임말이니까 명예와 이익의 줄임말 여기에 지경에 그치게 된다면 그럼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고 달려서 여기에 머무르게 된다면 이런 뜻이겠죠.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무른 게 잘하는 것일까가 궁금해져야 돼요. 이러면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성시에 그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럼 무엇이 다르겠냐는 얘기는 다르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앞에서 얘네들이 성시에 그친 것은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었잖아. 마이너스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명리의 지경에 그치는 모습은 당연히 나쁜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명예와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옛날 선조들의 생각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좀 별로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뭔가 검소하고 분수에 맞는 것들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물론 분수에 맞는 삶은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오히려 이게 좀 오바가 되어서 사치스러운 것들은 나쁜 것, 소비하는 건 나쁜 것이라는 인식들이 숨어서 거기까지 나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자 무엇과 다르겠는가라는 것들은 다르지 않다는 거니까 물어본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리법이죠. 다르지 않아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것은 내가 그칠 곳을 구하여 그치는 것이다. 무슨 얘기죠? 내가 그 그칠 곳을 구하여 그친 거다. 자연스럽게 그친 게 아니라 내가 구한 곳에 그친 거다. 내 욕심이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재앙으로 여기고 따라서 해치는 자가 이를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나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말하고 싶은 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지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아까 얘기했던 그칠 곳에 그치지 않아서 생긴 요게 일종의 폐단이죠. 무슨 폐단이야? 지지에 없어서 생긴. 내가 그쳐야 할 곳에 그쳐야 돼. 쉽게 말하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명리 쪽에 있지 않은데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생겼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어떤 이가 말하기를 자네의 말과 같이 한다면 살림이나 궁곡에 처하여 다른 사람들과 복잡하게 한 곳에 있지 않은 연후에야 그칠 곳에 그쳤다고 할 수가 있다. 무슨 얘기죠? 명리를 추구하지 말라고? 야, 그러면 살림이나 궁곡에 처해 있어야지만 명리 추구하지 않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산속 깊이 들어가 살란 얘기야?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있지 않으면 그칠 곳에 그쳤다고 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여기에 있어야지만 그치고 있었다? 네 말 주장에 따르면 너의 주장에서의 지지는 산속 깊숙이 숨어 살아야 돼. 그게 지지 아니겠어?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요게 지금 요 말하는 어떤 이가 이해한 지지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해한 지지는 명리를 추구하지 말라고 했으니 산속 깊이 살면서 욕심 없이 사는 게 진정한 지지겠구나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자네가 그친 곳은 성시 한가운데 사람은 성시에 산다면서요. 성으로 들어있는 도시 속에. 너는 도시 속에 있으니 오히려 그칠 곳에 그쳤다고 하여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교령이 늪과 못이나 굴에 처하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야, 네 말에 따르면 명리를 추구하지 않는 게 지지라며 그럼 명리를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시골 속에 숨어 살아야 되는데 너 지금 성시에 있잖아. 그럼 너는 지지를 추구하지 않는 거 아니야? 넌 이상하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이게 너를 비판한 게 아니라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생님 말투가 약간 비꼬는 거죠, 얘기했지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 지금 명리에 그치는 게 나쁜 거라 얘기했어? 야,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너는 지금 성시에 살지 않아? 그럼 너는 명리를 지지를 잘 추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벌레와 짐승이 늪과 못이나 굴에 처하는 것과 사람이 성시에 처하는 것은 각각 그침에 떳떳한 것. 그니까 지금 뭐냐면 아까 말했던 벌레나 짐승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 벌레, 짐승이라고 하는 것들이 늪이나 못 이런 곳에 있는 거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성시에 있는 것 이것은 누가 봐도 이 두 가지 모습은 누가 봐도 올바른 지지다. 그러니까 지지를 잘 실천하고 있는 거다.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건데 산속에 숨어 살란 얘기가 아니다. 그럼 뭐야? 여기 있는 게 지지야. 왜? 명리 추구하지 않으려면 자연 속에 있어야 되지 않아? 아니 그게 아니라 명리를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 자연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람이 늪과 못에 엎드리고 굴에 들어간다면 즉 산속 깊숙이 들어가면 그 산속 깊숙이 굴이라는 공간은 누군가 동물의 공간일 텐데 그러면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 얘네가 성시에 들어간 거 쉽게 말하면 내가 자연 속에 들어가서 동물들의 처소를 차지해버린다면 그 동물들이 도시에 와 사는 거랑 뭐가 달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사는 곳은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다. 그들이 자연 속에 사는 것처럼 나는 도시 속에 살아야 돼. 그럼 아까 명리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죠. 독충이나 맹수가 또한 반드시 재앙을 여기고 때를 지어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피하여 벌레와 짐승에게 해를 당하는 일을 나는 참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피할 필요가 뭐 있냐?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지 얘기하는 거야. 근데 명리 문제가 남았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꺼리어 해치기를 꾀하는 것은 성시가 좁아서 같이 처하는 것에 인색해서가 아니다. 뭐야? 사람이 해치기를 꾀하는 건 너무 좁아서 내 공간이 너무 좁아서 같이 처하지 못하니까 야 꺼져!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데? 이익을 다투기 때문이라는 거야. 결국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너무 좁아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익을 다투는 마음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지. 그럼 중요한 건 뭐 하지 않으면 돼? 이익을 다투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꺼려 해치는 건 왜 하는 거야? 성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좁아서 그렇다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이익 다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럼 결국 얘가 나쁜 거네. 따라서 진실로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여서 대낮에 내 상자를 훔쳐가는 자가 있더라도 이건 내 거잖아. 나에게 속한 것들이야. 이걸 누가 훔쳐가? 그러면 이걸 내가 욕심이 있다면 여기 말하는 이익을 다투는 거라면 강제로 뺏어와야 돼. 내 거니까 찾아와야 돼. 근데 이거 훔쳐가는 자가 있더라도 피하고 보지 않아.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네. 그러면 사람이 성시에 처하는 것이 또한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 얘네들이 여기에 처하는 것 같다. 쉽게 말하면 욕심을 버리란 얘기인 거죠. 누가 내 걸 훔쳐가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 같아. 어찌 해야 할 자가 있겠는가? 결국은 내 거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내 이익 추구한 것들을 버려라. 그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 해칠 자가 있겠는가? 이것도 설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내가 거처를 이렇게 이름한 것은 되게 이러한 뜻이다. 그럼 이런 얘기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지지라고 하는 게 아주 올바른 삶의 모습인가 봐. 그런데 지지는 그쳐야 할 곳에 그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동물들은 그들의 자연 속 공간에, 사람은 성시 속에 있어야 돼. 그런데 만약 동물들이 자연 속에 있지 않고, 즉 동굴이나 굴, 못 이런 데 있지 않고 성시에 들어온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행동이다. 오케이? 자, 그랬더니 이 어떤 사람이 이해하기를 명리를 추구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럼 명리를 추구하는 게 나쁜 거라면 사람은 성시 속에 있으면 도시 속에 있으면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 않아? 그러니까 그럼 자연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그랬더니 아니야. 자연 속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그 동물들의 위치를 빼앗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자연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리 자체를 추구하지 않는 게 중요해. 즉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즉 내 이익을 위해 살지 말고 내 걸 누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굳이 집착하지 말면 내가 성시에 있는 모습은 그다지 나쁜 모습이 아닐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거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게 하지만 그곳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럼 주제가 이런 거겠죠. 그칠 곳에 그치는 것의 중요성. 쉽게 말하면 명리를 버리고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르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작품은 고전수필, 한문수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작품은 교훈을 주기 위한 거죠. 수필은 기본적으로 교훈을 주기 위한 거니까. 자, 경세란 것들은 세상을 경작하다는 뜻인데 경세의 핵심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경세적이다는 특징, 다음에 서리법 아까 있었었고 대립적 입장이 있다. 누구죠? 지지 있는 것과 지지에 없는 입장이 있었으니까 아까 반대라는 것들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사람은 성시에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자, 그런데 당연한데 뭐가 문제인 거냐면 이 성시에서 하지만 성시는 이익 다투기를 하게 되면 이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시가 위험한 공간인 건 맞아. 왜? 서로 이익을 다투는 것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공간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성시에 사는 건 당연한데 그 성시에 살면서 위험성을 갖게 되는 건 이익을 다투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결론적으로 따라서 성시에는 있어야 돼. 성시에는 있되 중요한 건 뭐와 뭐를 추구하지 말란 얘기야?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얘가 얘기하는 진정한 지지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지라고 하니까 자꾸 게임 포기할 때 쥐지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진정한 지지란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굳이 자연 속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다. 왜? 자연이란 공간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라 거기는 동물들의 공간이고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성시니까 이 공간이 중요한 거니까. 이해했나요? 중요한 건 욕심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마무리 정리합시다. 문제풀이에 34번 가와난데요. 청산도와 기영도의 시, 숲으로 된 성벽 두 개의 공통점인데요. 설명이에요. 1번 가는 나와 달리 일부연을 명사로 마무리했다. 아까 청산도는 일부의 명사로 마무리했나 봤더니 청산도는 전부 다 서술어로 마무리되어 있죠. 다 그리워라. 그 다음에 나의 사람은 있구나. 근데 나와 달리라고 되어 있는데 나에 보니까 명사로 한 게 있네요. 나번도 신비로운 그 성이라고 명사를 마무리한 게 있어. 그래서 나와 달리라고 하게 되면 말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는 나와 달리인데 나 속에도 이미 명사로 마무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와 달리는 말이 틀려요. 그다음 2번이요. 가는 나와 달리 반복적 호명을 통해서 가에서는 반복한 게 뭐가 있었지? 뭐 사나 뭐 산을 계속 부르고 있네요. 다음 보고 지운 나의 사람, 그죠? 근데 나번에서는 딱히 반복되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2번에 나와 달리 반복적 호명 이건 맞는 것 같고 중심대에서 초점 뭔데? 청산에 초점 맞추는 거니까. 그럼 답은 2번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겠다. 너무 쉬운 문제였네. 그럼 3번이요. 나는 가와 달리 근경에서 원경으로 근경 원경이 되려면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있고 멀리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번에 근경에서 원경이 있나? 근경은 가까운 곳인데 원경이라고 하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람을 보면 사람은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근경인데 멀리서 볼 수 있는 건 그냥 산 전체의 모습을 멀리서 봐야지만 산 전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나번에는 맨 마지막에도 여전히 농부들 얘기. 처음도 농부 얘기, 마지막도 농부 얘기니까 굳이 근경, 원경이라는 걸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근경에서 원경은 시선 이동했다? 그건 좀 3번은 성립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가와나 모두 표면에 드러나는 화자가 상황 가정하고 있다. 나번 같은 경우에는 나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표면에 화자가 드러나려면 나나 우리가 표면에 있어야 되는데 가번 같은 경우에는 난 그린다고 써있지만 나번의 기영도의 숲으로 된 성벽에는 아무리 찾아도 나가 없는데 그냥 농부들 나오고 그가 나오고
뭐 다음에 아까 누가 있지? 골동품 상인 나오고. 그러니까 이 말이 성립할 수 없겠다. 나는 안 돼요. 5번이요. 가언하는 모두 말줄임표. 말줄임표가 나번에는 말줄임표가 있었죠. 그곳에는 점점점점점. 근데 이걸 통해서 시적 대상 사이의 대립상을 제시하고 있다. 일단 가번의 말줄임표. 가번에도 있구나. 근데 가번에서 있는데 시적 대상 사이의 대립 상황이라는 거. 말줄임표는 있는 건 맞는데 시적 대상 가번시 청산도에서 그러면 사슴과 바람,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우러오는 뻐꾸기. 그럼 뻐꾸기하고 사슴이 반대인가? 그건 아니거든.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립적 상황이란 말이 틀렸네요. 요게 안 돼요. 오케이? 답은 2번이 될 수 있겠어요. 정리 여기까지 끝이에요. 자,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굳이 문제풀이 나머지는 하진 않았고요. 작품 설명 다 했기 때문에 작품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문제풀이는 해설지 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작품 강의만 하는 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작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내용을 잘 읽어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문제를 잘 풀었다면 여러분 정말 잘 읽어내신 거고 문제를 틀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또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작품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만 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알았죠? 자, 이제 내일 이제 선거라도 쉬는 날인데 이제 중간고사 준비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 생각 드는데 중간고사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이 강의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간고사에서 문학시험 볼 거기 때문에 문학을 읽어낼 때 이렇게 읽어낼 수 있구나 정도의 좀 팁을 가지는 거는 좋은 강의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음번에 또 다른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